93장 사마의를 의심하는 조예. 새로 왕위에 오른 조예는 사마의에게 총사령관인 대장군보다 높은 표기장군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어요. 그렇게 표기장군이 된 사마의는 위나라의 수도 낙양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서량 지방으로 떠나기를 원했어요. 저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서량 지방으로 내려가 군사를 훈련시키겠습니다. 사마의 이 말은 충성심에서 나온 진심이었지만 그를 지켜보던 신하들은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마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어째서 고생을 사서 하려는 것일까? 수도를 놔두고 시골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 분명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조예는 별다른 의심 없이 사마의를 서량 지방으로 내려보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제갈공명이었어요. 제갈공명은 무척이나 심각한 표정으로 길게 탄식했어요. 큰일이다. 조비가 죽고 어린 조예가 그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됐다고 해서 한동안 근심이 사라지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마의가 서량지방으로 내려가 군사를 훈련시키겠다고 하니 이는 장차 우리 총나라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먼저 군사를 일으켜 공격해야겠다. 이때 신하 마속이 나섰어요. 우리 군사는 남만을 정벌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지쳐 있습니다. 차라리 꾀를 내어 조예로 하여금 사마의를 죽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명이 물었어요. 그 꾀란 무엇이요? 마속이 대답했어요. 듣자 하니 표기 장군이 된 사마의가 서량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자 모든 신하와 장수들이 그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저는 비밀리에 사람을 낙양의 업군 땅으로 보내 사마의가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사마의가 널리 군사를 모집한다는 거짓 글까지 써서 붙이면 조예는 틀림없이 사마의를 의심해서 죽일 것입니다. 공명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즉시 마속을 시켜 낙양으로 첩자를 보내도록 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낙양의 거리에는 이상한 글이 붙기 시작했어요. 표기장군 사마의가 전하에 알리겠다. 일찍이 조조대왕께서는 셋째 아들 조식을 사랑하여 그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삼으려 했지만 간사한 신하들의 꾀임에 빠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의 황제 조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 이것은 조조 대왕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나는 군사를 일으켜 잘못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니 뜻이 있는 백성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낙양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그 글을 뜯어 조예에게 갖다 바치자 조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괘씸한 놈, 기껏 벼슬을 주었건만 나를 배신하다니. 그러자 신하 화음이 살랑거렸어요. 사마의는 오래전부터 반역의 뜻을 품어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를 죽여 나라의 걱정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예는 자신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서량으로 가 사마의를 죽일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대장군 조진이 나서며 말렸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리에 나붙은 방문이 진짜 사마의가 쓴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섣불리 사마의를 공격한다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폐하와 사마의의 사이에 싸움이 붙어 혼란이 생긴다면 이득을 보는 것은 총나라와 오나라이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조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며 물었어요.
사마이가 진짜 반역을 일으켰다면 어떡할 것인가? 조진이 대답했어요. 폐하께서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일단 군사를 거느리고 서량 땅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사마이는 폐하를 마중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니 그때 사마이의 태도를 보아 죽일지 말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조예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마이를 시험해 볼 생각으로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서량 땅으로 향했어요. 한편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황제에게 자신이 훈련시킨 용맹한 군사들을 보여줄 마음으로 무장한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오고 있었어요. 이때 알랑거리는 신하들이 사마이가 마중을 나오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조예에게 말했어요. 사마이가 무장한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으니 이것은 폐하께 반역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조예는 한참을 고민하다 조유라는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나보다 앞서 그대가 먼저 달려가 사마이를 만나보고 만약 반역의 뜻이 분명하다면 즉시 나에게 알려라. 황제의 명령을 받은 조유는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갔어요. 이때 마중을 나오던 사마이는 조유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황제가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길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한달음에 달려온 조유가 사마이를 바라보며 꾸짖기 시작했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황제 폐하의 은혜도 모르고 반역을 일으켰는가? 사마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되물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요? 내가 반역을 하다니. 조유는 그동안의 일을 사마이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을 했어요. 참으로 한심하구나. 그것은 총나라나 오나라에서 나와 황제 폐하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꾸미는 수작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오. 그들은 그 틈을 타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속셈이니 나는 직접 폐하를 뵙고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소. 사마이는 그 길로 조예에게 달려가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폐하, 낙양의 거리에 붙은 글과 제가 반역을 한다는 소문은 모두 적들이 꾸민 계책입니다. 저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제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종나라를 무찌름으로써 저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마이의 진심에도 나이가 어린 조예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러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화음이 입을 열었어요. 사마이가 진짜 반역할 마음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군사를 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사마이의 벼슬을 빼앗고 그를 시골 고향으로 쫓아내십시오. 어린 조예의 생각에도 화음의 말이 가장 나은 방법으로 여겨졌어요. 조예는 사마이를 무섭게 노려보며 명령했어요. 여봐라, 표기 장군 사마이의 벼슬을 빼앗고 그를 고향으로 내려보내라.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마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내려갔고 사마이의 뒤를 이어 서량 지방의 군사들은 조유가 지휘하게 되었어요. 사마이가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바로 제갈공명이었어요. 그는 그제야 무릎을 탁 치며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위나라를 공격할 때가 왔다. 사마이가 서량에서 군사를 훈련시키는 동안 나는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제 그가 쫓겨났으니 지금이야말로 천하통일의 큰 뜻을 이룰 때이다. 제갈공명은 즉시 황제 유선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위나라로 쳐들어가겠다 편지를 올렸어요.
이때 공명이 올린 글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것으로 유명하니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제갈공명은 원래 가난한 선비로 태어나 밭이나 일구며 살아가고자 했을 뿐 세상의 부와 권력에는 아무런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비 황제께서 저를 높이 평가하여 스스로 몸을 낮춰 3번씩이나 저의 누추한 조가집을 찾아오시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감격하여 유비 황제의 뜻을 받들어 전하통일에 앞장서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로부터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제갈공명은 자나깨나 유비 황제께서 남기신 전하통일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다 지난번에는 오랑캐 땅으로 깊숙이 들어가 남만을 정벌했습니다. 이제 남쪽은 안정되었으며 종나라의 군사도 충분합니다. 제갈공명은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 위나라를 쳐 간사한 무리들을 내쫓고 한나라 황실을 다시 일으켜 돌아가신 유비 황제의 뜻을 받들고 지금의 황제 폐하께는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들을 가까이 하여 나라를 돌보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는 역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만약 제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거든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공명의 편지를 읽은 황제 유서는 깜짝 놀랐어요. 남만 땅을 정벌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편히 쉬기도 전에 또다시 위나라를 공격한다면 뭔가 마음이 너무 지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만약 공명 선생께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이 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공명에 대한 걱정이 담긴 유선의 말에도 공명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 전 남만을 정벌해서 이제 남쪽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 북쪽에 역적을 물리치지 않으면 나중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찾아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나라를 공격할 30만 대군과 그에 따르는 말과 무기 그리고 식량이 준비되었어요. 공명은 궁궐에 남아 황제를 도울 신하들을 골라 일일이 그들에게 책임과 역할을 알려주었고 싸움을 하러 나가는 장수들에게도 각각 벼슬과 역할을 알려주며 출발 준비를 서둘렀어요. 이때 한 장수가 소리를 지르며 성큼 나섰어요. 내 비록 나이는 들었으나 아직도 힘과 용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째서 나에겐 역할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니 그는 다름 아닌 장수 조자룡이었어요. 조자룡도 이제 나이가 들어 많이 늙어 있었던 거예요. 공명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남만을 정벌하고 돌아와 보니 오 장군이었던 마추가 병들어 이미 죽어 있었소. 마초 장군이 죽은 것도 마치 내 팔 하나를 잃은 것처럼 마음이 아팠는데 조 장군마저 잃고 싶지 않소. 나이가 많은 장군이 싸움에 나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그동안의 명예를 더럽힐 뿐 아니라 우리 군사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일부러 쓰지 않은 것이니 이해해 주시오. 공명의 말에 조자룡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어요. 나는 유비 황제 폐하를 만난 이후로 싸움에서는 물러선 적이 없었으며 적을 만나면 늘 앞장섰습니다.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었거늘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부디 제가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명이 거듭 말렸으나 조자룡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내가 앞장설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당장 궁궐의 저 기둥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리겠습니다. 조자룡의 협박에 공명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공명은 마지못해 웃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어요. 거참, 장군의 고집도 어지간하오. 그렇다면 좋소. 앞장서는 것은 허락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을 데리고 가시오. 공명의 말이 끝나자마자 성큼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 지난날 송건을 설득해 오나라와 동맹을 맺은 데 공을 세웠던 등지였어요.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 조자룡 장군을 도와 적을 물리치겠습니다. 공명은 만족한 표정으로 조자룡과 등지에게 씩씩한 군사 5,000명을 주어 먼저 떠나보내고 곧 자신도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조자룡의 뒤를 따랐어요. 황제 유선은 직접 성 밖으로 나와 제갈공명을 배웅했어요. 제갈공명이 이끄는 30만 총나라 군사의 위세는 참으로 대단했어요. 군사들의 깃발은 온 들판을 뒤덮는 듯 했으며 그들의 칼과 창은 마치 나무들이 빽빽히 우거진 숲과 같았어요. 그들은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익주성을 떠나 한중 땅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갔어요. 총나라가 위나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은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조의 귀에도 날아들었어요. 조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신하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제갈공명이 조자룡을 앞세워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온다고 한다. 누가 그들을 물리칠 것인가? 조예의 물음에 한 장수가 성큼 나서니 그는 한중 땅에서 황충의 손에 죽은 하우연의 아들 하우무였어요. 제 아버지는 한중 땅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저에게 군사를 주시어 위로는 나라에 충성하고 아래로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하우무는 성질이 급한 데다가 말과 행동에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우연이 죽자 조조는 그의 아들 하우무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딸과 결혼시켰어요. 황제의 사위가 된 하우무는 출세를 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 싸운 경험은 없었어요. 하우무의 말에 왕랑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안 됩니다. 하우무는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운 경험이 없으므로 큰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갈공명은 지혜와 꾀가 많고 계책에 매우 밝음으로 결코 그를 가볍게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왕랑의 반대에 하우무가 발끈했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어려서부터 아버님 밑에서 병법을 배웠으며 여러 작전에도 익숙하거늘 단지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깔보는 것인가? 만일 내가 제갈공명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나는 다시는 낙양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하우무가 큰소리치자 왕랑은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조예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하우무는 지금 즉시 밤낮을 가리지 말고 장안 땅으로 달려가 그곳에 군사를 거느리고 제갈공명과 맞서 싸우라. 그렇게 장안으로 내려간 하우무는 서둘러 그곳에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때 서량 땅을 지키던 장수 한덕이 오랑캐 군사 8만 명을 거느리고 오니 하우무는 한덕을 환영했어요. 하우무가 모은 군사는 대략 20만 명으로 하우무는 그들을 이끌고 총나라 군대에 맞서기 위해 나아갔어요. 이윽고 위나라 군대와
조자룡의 총나라 선봉 부대가 맞닥뜨린 곳은 복명산이라는 어느 산골짜기였어요. 한덕이 먼저 자신의 아들 넷을 양쪽에 거느리고 큰소리치며 달려나갔어요. 나라를 배반한 역적놈아, 네 놈이 감히 무슨 낯짝으로 우리 땅에 쳐들어온 것이냐. 조자룡이 코웃음 쳤어요. 내가 할 말을 잘도 짓거리는구나. 한덕과 조자룡은 서로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실력을 겨루었지만 한덕은 조자룡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얼마 싸워보지도 못한 한덕은 힘에 겨워 피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이를 보다 못한 한덕의 네 아들이 아버지를 도우려 달려들었어요. 한덕의 아들들은 모두 칼과 창을 잘 쓰고 용감했지만 노련하고 용맹한 조자룡을 당하지는 못했어요. 네 아들 중 세 아들은 조자룡의 창에 찔려 거꾸러지고 둘째 아들 한요는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분하고 억울하다. 한덕은 아들 셋이 죽고 나머지 한 명마저 적의 손에 포로가 되자 이를 바드득 깔며 자신의 진영 쪽으로 도망쳐 달아났어요. 쥐새끼 같은 놈, 도망치지 말고 실력을 겨루어 보자. 조자룡은 달아나는 한덕의 뒤를 추격하며 소리쳤어요. 한덕의 군사들은 조자룡이 홀몸으로 쳐들어왔음에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벌벌 떨며 꽁무니를 뺐어요. 듣던 대로 정말 무서운 놈이다. 조자룡 하더니 헛소문이 아니었네. 에라이, 살려면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 조자룡이 가는 곳마다 적의 진영은 산산조각이 났고 겁에 질린 군사들은 저마다 칼과 창을 버리고 달아나기 바빴어요. 이때에 이를 두고 사람들이 읊은 시가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옛날 총나라 장수 조자룡은 나이 70에도 큰 공을 세웠다. 혼자서 장수 셋을 죽이고 하나는 사로잡으니 그 모습은 장판교에서 아들을 구했던 그대로이다.